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일주하며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로 세계 일주 위클리 월드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은 유럽 소식입니다. 크로아티아 두보르니크가 이색 관광 상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어두웠던 역사나 민담 등을 들려주는 공포 투어인데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인기 관광지 두보르니크. 동화 같은 자연 풍경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입니다. 그런데 환한 낮이 아닌 어두운 밤에 관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있는 낡은 저택을 둘러보거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이나 괴담, 중세시대 마녀 재판 같은 어두운 역사가 주제입니다. In the 18th century, the peasants would gather, during the night they would visit graveyards and open graves of suspected corpses, and they would impale them with blackthorn or whitethorn stakes. 두보르니크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 공포 투어입니다. 여행 안내 책자에서 볼 수 있는 뻔한 이야기가 아닌 두보르니크의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고자 고안됐습니다. 공포 투어의 핵심은 단순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쫓기 위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심리, 그것들이 빚어낸 생활 방식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Tell about our ancestors and about their life, their state of mind, how they spend their evenings around a cozy fire. 아름다운 휴양지와 여유로운 휴식이라는 뻔한 휴가 공식에 질린 사람들은 공포 투어가 주는 색다른 체험을 반기고 있습니다. Many that I don't even think certain locals would be aware of. So very insightful and very interesting and entertaining. 환한 대낮과는 다른 어두운 밤의 풍경, 그리고 그 어둠의 공포를 극복하려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의 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 마음까지 이해하는 공포 투어에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메르츠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입국을 중단했습니다. 그 사이 난민들은 파키스탄에 머물며 체포되거나 강제 송환되는 일이 잦았는데요. 그러자 최근 독일이 난민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아 여전히 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독일이 수개월간 중단했던 아프가니스탄 취약계층 난민의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안팎에서 이어진 법적 소송과 파키스탄의 강제 송환 움직임 속에 나온 결정입니다. Die warten zum Teil schon seit vielen, vielen Monaten, zum Teil auch schon seit Jahren darauf, immer unter der Gefahr, auch wieder zurückgeführt zu werden nach Afghanistan. 지난 5월 출범한 메르츠 총리 정부는 아프간 난민 특별 입국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며 수개월간 입국을 중단했습니다. 그 사이 독일행이 막힌 난민들은 파키스탄에서 체포되거나 아프간으로 추방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약 2,000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독일 입국 승인을 받고도 파키스탄에 발이 묶여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난민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 등 서방 기관과 협력한 난민들은 탈레반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보복당할 위험이 큽니다. Wir haben 20 Jahre für euch gearbeitet. Wenigstens, was ist der Dank dafür? Müssen wir jetzt mit unserem Leben rechnen? 인권단체들은 난민들을 방치했다며 독일 외무장관과 내무장관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승인 대상자에 대한 개별 심사와 보안 검토를 거쳐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아 난민들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길거리 가득 분장한 사람들이 화려하게 행진합니다. 영국 런던 노팅힐에서 세계 최대 거리 파티 중 하나인 노팅힐 카니발이 열렸는데요. 도시의 다양성을 상기하기 위해 여러 세대의 이민자와 그 후손이 영국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올해로 57번째 맞는 카니발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그런데 카니발 의장은 카니발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올해 행사를 열지 못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다란 교회 건물이 통째로 들어 올려져 이동합니다. 스웨덴에서 마을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113년 된 교회인데요. 224개 바퀴가 달린 거대한 플랫폼이 672톤에 달하는 교회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이사를 하는 중인데요. 지역에서 진행되는 철광석 채굴이 확장되면서 이 지역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건물 위치를 옮기기로 한 겁니다. 매해 참가자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스페인 전통 축제 라 토마티나가 돌아왔습니다. 2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분홀에 모여 행사를 즐겼는데요. 토마토가 가득 깔린 거리에 누워 격정적인 토마토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개진 모습인데요. 모두 잠시 동심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에 보는 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영국 기록 등재 플랫폼인 기네스 세계 기록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물구나무로 자동차를 가장 빨리 끄는 사람부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가장 긴 시간 동안 플랭크 자세를 버틴 사람 등 많은 세계인이 기록을 세워왔는데요.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네스 양조장의 휴 비버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사냥감을 알고 싶어 하면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여전히 도전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템스강에 바이킹 선박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모습 그대로를 재현한 사람들도 배 위에 탑승했는데요. 런던 브릿지가 올라가며 그들이 가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재건된 배는 998년 폭풍으로 침몰한 바이킹 시대의 무역선인데요. 전문가들은 노르웨이 들판에서 발견된 무역선을 덴마크와 노르웨이 정부 지원을 받아 수년간에 걸쳐 복원했습니다. 길이 21m, 너비 5m의 멋진 무역선은 유럽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 같네요.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북부 농장에서는 사과가 케이블카를 타고 다니는데요. 농부들이 수확한 사과를 언덕 아래로 내려 동굴에 저장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방법입니다. 과일 운송 전용 케이블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케이블카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해마다 5천여 대의 트럭을 동원해 사과를 실어 날랐는데 이젠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새로운 공룡을 발견했습니다. 갈비뼈에 6개의 가시가 달려있고 더 기다란 가시가 두 쌍 달린 신체 갑옷을 갖춘 무시무시한 공룡인데요. 가장 긴 가시는 길이가 무려 87cm에 달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긴 가시라는 점에서 단순히 방어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닌 과시용으로도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일부 골격은 모로코 아틀라스 산맥에서 발견됐는데 약 1억 6,500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스코틀랜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기괴하게 웃는 얼굴을 가진 돌이 발굴된 건데요. 스코틀랜드 루세이 섬에 있는 역사적 상징물에서 한 학생이 참호 벽 발굴 작업을 돕던 중 화사하게 웃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돌에 얼굴이 제작된 정확한 날짜와 기원, 그리고 용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근처 고대 교회 유적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한 영국 북아일랜드 기타리스트가 거리에서 도전을 외쳤습니다. 기타를 연주하며 버스킹을 이어가는 시간에 대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존 공식 기록은 24시간, 비공식 기록은 26시간입니다. 도전자 마틴 레퍼티는 30시간을 연주하는 데 성공해 기존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는데요. 이번 버스킹 공연을 통해 모인 돈은 올해 크리스마스에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줄 장난감 구입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대륙 아프리카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감비아 앞바다에서는 전쟁에 버금가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싹쓸이 어업을 벌이자 성난 감비아 어민들이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물을 거둬들이는 감비아 어부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외국 어선이 저인망 어업으로 물고기를 싹쓸이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When you set a net here until in the morning, when you come, anywhere you hold in the net, it used to be fish. But this
trawlers, since they came here, it's a big problem to fishermen. 감비아 정부는 지난 2017년 외국 소유 선박의 해역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어선들은 대량으로 물고기를 남획하는 것도 모자라 감비아 어민들에게만 허가한 해역까지 은근슬쩍 탐을 내고 있습니다. Since this new government, these trawlers are rampant here. Before they were upside 15-20 kilometers up, but now they used to come up to 3-4 kilometers down here fishing. This is why they are destroying our nets. 분노한 감비아 어민들은 외국 어선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같은 감비아인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국 어민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과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선박의 일정 비율 이상의 감비아인을 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감비아인들이 감비아 어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으로 공동체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I can fully remember a particular fishing trawler. The windscreen was broken by these fishermen. And one of my crews, two of them were arson on board by these local fishermen. 일각에서는 외국 어선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으며 감비아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해상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아메리카 소식 전해드리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소액 소포 무관세 혜택도 지난달부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 등 약 30개국이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면서 전 세계 우편망에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우체국 창구에는 미국행 소포를 보내려던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부터 면세해오던 상품 가격 $800 이하 소포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30개국 이상이 우편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这个问题呢是全世界邮政呢都共同面对的问题。那主要来自于呢，航空公司呢没有办法因为这样的关税呢来做这样的载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소액 소포 무관세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소액 소포가 마약 밀매 등에 남용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보통 새로운 무역 규정이나 조치를 시행할 때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가량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불과 한 달 남짓한 준비 기간 만에 시행됐습니다. 결국 각국 우정기관은 소포 접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nd we try to find a quick solution for our customers, but I cannot tell you when we will have this solution. 해외 교역이 활발한 아시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가 직구를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들도 가격 경쟁력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성장해온 인도의 소규모 수출 업체들 역시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People who used to request us to send artifacts in small parcels will stop completely. This new regulation will further threaten our livelihoods. 그동안 저렴한 해외 상품을 손쉽게 받아왔던 미국 소비자들 역시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800 이하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되고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해 국제 교역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미국의 전염병 대응 사령탑이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질병 백신을 개발하는 CDC 직원들을 해임하라고 지시했지만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공중보건 시스템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전 모레너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업체의 로비로 CDC 직원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권고한다며 해당 직원들을 해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게 이유입니다. 전직 CDC 국장은 이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He was fired for standing up for saying things that are true and refusing to rubber stamp things that are putting ideology into the recommendations of what vaccines our kids should get. 해임을 주도한 케네디 장관은 유명한 백신 음모론자입니다. 케네디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CDC 산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17명 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대신 백신 반대론자들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CDC 국장해임에 대해 오히려 CDC 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했고 백악관도 해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Fifth, this woman has never received a vote in her life, and the president has the authority to fire those who are not aligned with his mission. 하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방역을 책임졌던 고위 간부 4명이 잇따라 사퇴하며 더 이상 해악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m a doctor. I took the Hippocratic Oath. I said first do no harm. I believe harm is going to happen, and so I can't be a part of it. 여기에 25년 전 퇴치를 선언했던 홍역이 미국 전역에서 다시 확산하며 공중보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올해 확진자는 이미 1,4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92%가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여기에 후임 국장 대행으로 의학 전문가가 아닌 케네디 장관 측근의 투자자가 임명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다음 달 예정된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회의 연기 요구가 나오는 등 초당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과학 불신이 미국 보건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한 10대 소녀가 성대한 생일 파티를 보냈습니다. 마을 경기장에 수천 명이 모여 소녀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했는데요. 처음부터 소녀의 생일 파티가 화려했던 건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5번째 생일에 성인식을 맞이하는데요. 쓰레기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던 부모님이 소녀의 성인식에 저축한 돈을 모두 써 기념했지만 참석자가 적어 40명분 음식이 남는 속상한 생일을 보낸 겁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사진 작가에서부터 DJ에 시 정부까지 합세해 다시 파티를 열어줬다고 하네요.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려 하늘을 가르는 스케이트보더. 어디서 보드를 즐기나 했더니 다리 케이블에 올라탑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브리지인데요. 숀 맥코맥은 이곳에서 스카이 서핑을 한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스카이 서핑은 선수들이 보드를 발에 묶고 내려와 공중에서 서핑하는 것처럼 공중 기동을 수행하는 스카이다이빙의 한 형태인데요. 부드럽게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한 캐나다인 부부가 쓰레기 매립지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아내는 식당에서 나와서 손을 씻는 동안 결혼 반지가 벗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필사적으로 수색한 끝에 반지가 퇴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했고 결국 매립지로 직접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퇴비 18톤을 용감하게 뒤진 끝에 결혼 반지를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26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로맨틱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미국 미주리주 미인대회에서 100세 여성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행사는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데 의의를 둔 행사였는데요. 인생 처음으로 미인대회에 참가해 우승하게 된 라다 루 밀러 캠프는 행복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밀러 캠프는 미인대회 여왕으로서 주 하원에서 미주리주 의원들과 함께 일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독특한 분장으로 즐기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빅풋 페스티벌로 불리는 축제인데요. 빅풋은 서부 개척 시대부터 목격담이 있는 전통 미지의 생물로 미국 내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괴물을 일컫습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한 작은 마을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면으로 탈바꿈됐는데요. 2018년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축제에서는 빅풋을 주제로 한 음식과 상품, 5km 달리기, 심지어 빅풋 부르기 대회까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손잡이가 톱으로 된 지팡이부터 수도꼭지로 된 지팡이까지 특이한 지팡이가 모인 이곳은 지팡이 제작자 칼 카이트너의 작업실입니다. 사진작가이자 예술가인 칼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운전사로 일하기도 하는데요.
자신도 80세 노인이지만 노인들이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다닐 수 있는 맞춤형 보행 지팡이를 만드는 중입니다. 산업용 지팡이는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직접 매력적인 지팡이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선거 지원 유세 도중에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을 뻔한 건데요. 경제 침체 그리고 최근 터진 대통령 여동생이자 비서실장 비리 의혹이 맞물려 민심이 흉흉해지는 상징적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10월 총선을 앞두고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픽업 트럭 화물칸에 탄 채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가 하면 책에 사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머리 위로 무언가가 날아듭니다. 인파가 몰려 혼잡한 틈을 타 누군가가 돌을 던진 겁니다. Estábamos tranquilamente todos esperando a Milei, apareció la caravana, estoy sin fuego porque de los gritos. Veníamos todos en caravana y empezaron a volar cascotes pero terribles, así ya mostré uno que me pegó en la espalda, casi me da en la cabeza, al presidente le tiraban de todo. 밀레이 대통령은 다른 차량에 옮겨 탄 뒤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을 체포했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밀레이 대통령 뒤에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카리나는 최근 정부의 장애인용 공공의료품 구매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카리나 비서실장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Como la difamación de funcionarios con acusaciones no fundamentadas forman parte de un mismo patrón. El accionar de un pequeño grupo de personas que en esta nueva Argentina ya no tiene lugar. 뇌물 스캔들은 밀레이 정부의 중간 평가가 될 10월 선거의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최대 성과는 물가를 안정시킨 점이지만 7월 물가가 전달보다 소폭 오르며 불안한 조짐을 보입니다. 또 4개월 연속 소비가 줄고 경제가 둔화하며 일반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만나볼 곳은 아시아 중동입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 바로 이 헝다가 지난달 말 16년 만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성장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를 촉발한 이른바 헝다 사태의 주범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지난 25일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됐습니다. 2009년 상장 이후 16년 만입니다. 헝다는 2000년 이후 대출을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중국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자 유동성 위기에 처했고 2021년 말 3천억 달러, 우리 돈 400조 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상장 폐지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Evergrande is one of this landmark example of the collapse of the China's real estate sector a few years ago.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대부분은 헝다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달 초 차이나 사우스시티 홀딩스는 홍콩 고등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고 컨트리가든은 140억 달러가 넘는 미상환 해외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실적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1위였던 비구이 위안이 올해 상반기 215억 위안, 우리 돈 4조 1,3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중국 부동산 업체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헝다 사태는 중국 부동산 성장의 종말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It is possible for more companies to follow the same path of Evergrande, and especially for those that cannot meet the listing requirement in terms of the disclosure and also the auditing releases. 중국 부동산 산업의 위기는 곧 중국 경제의 위기입니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는 보유 주택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当前中介市场包括房企里面呢引起了比较大的关注啊，因为客观上来讲呢，确实促进了我们市场需求的积极释放。 중국 정부도 각종 부동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발업체를 직접 구제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동산 대신 전기차나 로봇 산업 같은 첨단 기술을 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디 높은 산 절벽에 설치된 수많은 계단, 그리고 그 계단을 걸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 장자제에서 천문산 오르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선수 80명이 경주에 참여해 3.6km를 올랐습니다. 경기 전반부에서는 협곡과 울창한 숲, 폭포를 횡단하고 75도에 가까운 경사를 극복해야 하는데요. 후반부에서는 950m 길이의 1991개 계단을 오르는 험난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세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윤석천의 밑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소식 재미있고 명쾌하게 풀어주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수출 허가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56% 증가한 46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65조 1,5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459억 달러를 살짝 웃도는 수치인데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을 이끈 건 최신 AI 칩인 블랙웰로,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에 따라 3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는 여전히 엔비디아에게는 악재입니다. 지난 7월 중국의 H20칩 수출 재개를 승인했지만 아직까지 허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도 중국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는데도 활짝 웃기 힘들다 이런 소식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했죠. 지난 7월에 H20칩을 이제 수출을 허용을 했는데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매출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56% 성장했거든요. 네네. 이런 어떤 엄청난 기업이 56% 성장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기적적인 일이라까지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매출액이 467억 4천만 달러입니다. 네네. 이게 원화로 65조 1,500억 원 정도니까 예. 또 예상치 459억 달러보다 약간 상회한 수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주가는 약간 좀 지지부진해요. 그렇다고 급락을 했다거나 이런 수준은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갖다가 이제 분석가들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고평가 요인이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의 PER이라는 게 뭐냐면 순이익에 대비해서 네. 현재 시총이 몇 배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이익이 지금 한 100만 원인데 시총이 1000만 원이다. 그럼 PER이 10배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1억이 된다 그러면은 100배가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그 향후 12개월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이 회사가 벌어들일 순이익을 추정을 합니다. 네. 그걸 forward PE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총이 몇 배나 되느냐를 갖다가 forward PER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한 33.7배 정도에 달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나스닥 평균이 한 28배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좀 고평가다. 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23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63배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지금 고평가다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그보다는 이제 그 주가가 약간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네.
중국 매출의 어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7월 중순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H20 칩을 갖다가 중국 수출을 갖다가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7월 달은 2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분기 매출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사실 그 이후에 수출이 재개가 됐다라고 허용을 했지만은 이번엔 중국 쪽에서 우리 엔비디아 칩 이제 안 쓸래요. 예. 막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는 느낌 좀 있어요. 뭐 자체 수급하려고 하는 자체 수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안 거기에 문제. 뭐 백도어가 있어가지고 자기네 걸 갖다가 뭐 해킹해 간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수출한 게 이제 와서 느닷없이 그런 트집을 잡는 거는 어느 정도 자체 생산하는 칩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뭐 중국 신생 AI 업체인 그 캠프리콘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29억 위안으로 YOY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44배나 44배나 급증을 했어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는 5억 한 2,300만 위안 정도가 적자였는데 이게 10억 3천만 위안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들어보지도 못하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여기에도 엄청난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 사실은 경쟁력 없는 제품에 이익이 내도록 허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며칠 있다가 사실 알리바바에서 그 칩을 갖다가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알리바바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는 사실 TSMC에서 제조를 했어요. 대만에서. 자체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중국에서 이제 자체 칩을 갖다가 생산해야 한다는 뉴스가 생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칩이 범용성이라든지 혹은 뭐 AI 추론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의 그 클라우딩 회사고 이 회사는 엔비디아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거든요. 이 회사가 자체 칩을 만들게 되면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가 그만큼 좀 적어질 거다라는 우려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이제 신생업체들이라든지 기존의 알리바바라든지 화웨이 같은 회사들의 칩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으니까 중국 시장에서 과거만큼 엔비디아가 많이 팔리지 않을 거라는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은 뭐 길을 지금 약간 좀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는 원인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대형 투자 은행들은 엔비디아의 상황을 갖다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사실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국은 이제 소버린 AI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죠. 우리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100조 원 정도를 들여서 그 엔비디아의 GPU 칩을 사겠다고 하고 뭐 중동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사 중국 수요가 없더라도 다른 나라 수요들이 충분히 그걸 갖다 대처를 할 거다. 실제로 이 GPU 칩은 아직도 어떻게 보게 되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호퍼 칩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한 3년 전에 나온 거예요, GPU 칩이. 지금은 이제 블랙웰이라고 그 차세대가 그 다음 단계 나온 것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 그 이후 차세대가 바로 루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퍼 칩도 그러니까 과거에 나온 것들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라니까 사실 뭐 아직도 그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는 굉장하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미국 정부하고 블랙웰 최신 칩이죠. 이걸 갖다 중국에 수출하는 방향을 갖다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랙웰 수출까지는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이런 협상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정학적 문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그 무역 갈등이라든지 지정학적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중국의 H20만 수출해도 이게 20에서 한 5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은 당장은 뭐 주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둔화 흐름을 보이지만 투자은행들은 3분기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이제 AI 칩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중국 이제 업체들의 AI 기술 경쟁력을 어느 정도 되면 엔비디아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싶은데 보통은 한 개발하고 또 상용화하고 어느 정도 올릴 때까지는 한 2, 3년 최소? 그렇게 보면 될까요?
2, 3년 만에 좀 그 어렵나요? 엔비디아 GPU 칩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성과라고 최소? 예. 그래도 좀 어렵겠죠? 네.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뭐 지금 메모리 단에서도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뭐 한 1년 정도, 과거에는 한 10년 정도 뒤졌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기술 격차의 기간을 한 1년 전에서 2년 정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술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게 그 H20도 그렇고 만약에 블랙엘이 뭐 중국 전용 저사양으로 만약에 나가게 한다고 하면 HBM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좀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뭐 그 H20 저사양 칩들이 간다고 해도 거기는 HBM이 반드시 붙어서 나가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그 HBM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엘의 고급 사양에 거의 다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통과 못한 거기에 이제 부착이 돼서 나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뭐 메모리 업체들한테도 GPU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뉴스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 커피플레이션 얘기입니다. 이제 커피 가격이 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과 합쳐진 합성어인데 커피플레이션. 커피 가격이 좀 많이 오른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라비카라고 보통 이제 커피에는 두 품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아라비카가 한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로부스타가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아라비카를 갖다가 조금 선호하는 분들이 많죠. 맛이 좀 부드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풍미도 좋고 해가지고 고급진 맛. 그래서 아라비카를 갖다가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카의 그 선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라비카의 선물 가격이 23년 한 10월 달에는 파운드당, 이건 파운드로 어떻게 또 하더라고요. 약 1.40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거의 한 4달러까지 폭등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3배. 그러니까 3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지난 기간 동안에 한 3배가 올라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커피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 제가 그 계속 강조하지만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사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카의 주요 생산지가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케냐 이런 쪽에 이제 가뭄, 뭐 느닷없는 약간의 혹한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냉해가 닥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도 지금 냉해가 문제가 되고 있고, 베트남의 뭐 홍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커피 생산량을 갖다가 줄이는 이런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제 공급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통 연평균으로 해가지고 한 5에서 7% 정도씩 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이 수요량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에 150%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셨잖아요. 커피 맛을 안 거죠.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녹차, 차 많이 마셨는데 지금 커피로 다 옮겨갔잖아요. 중국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사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커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 4월 달까지만 해도 약간 좀 진정세를 보였었어요. 4월부터 약간 그 진정세를 보이다가 이게 8월 달부터 느닷없이 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8월 달에 왜 뛰었느냐? 바로 미국이 브라질에 대해서 50% 관세를 느닷없이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커피값이 올라가니까 사실 선물 시장에는 투기 어떤 수요들도 막 투기 세력들이 막 몰려들고 아니니까 이거 더 오르겠다 하시면서 투기 세력들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이 커피 가격이 지금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진 건데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라질에 이 아라비카의 주요 생산지인 미나스제라이스주라고 있대요. 거기에 이제 냉해가 닥치는 바람에 내년 공급량도 이게 장담을 못한다. 예측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거기에 투기 수요까지 이렇게 합세를 하면서 커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의외로 반사이익을 갖다가 중국이 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브라질산 커피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브라질산 어떤 아라비카 커피가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한 이제 부담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구원투수 나선 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사실 브라질산 그 원두를 갖다가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제 베트남에서 수입하던 것들이 워낙 컸고 로부스타 커피죠.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원난성에서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산 수입을 갖다가 굉장히 억제해 왔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이 브라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어떤 발표가 나오자마자 네. 그 중국은 브라질산 원두 커피에 대해서 그 수출 통제를 갖다가 느닷없이 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브라질산 원두 수출 업체 138곳에 대해서 수출을 갖다가 허가를 해줬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게 대단한 현상이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사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게 이제 국제 원두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국인들은 비싼 커피를 마시게 될 거고 반대로 그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싼 커피를 마시게 될 거라는 네. 어떤 가능성들이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올 6월 기준 브라질은 미국에 약 44만 포대를 수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는 한 5만 6천 포대 정도밖에는 수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8배가 정도가 더 많았다는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는 반전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중국으로 점점 브라질산 원두 커피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커피값이잖아요. 네네. 국내 이제 커피값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한번 인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올해 말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압박 요인이 생긴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에서 한 6개월 정도 재고를 갖고 아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버틸 그렇겠네요.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는 그래도 뭐 가격을 갖다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압박 요인이 생겼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 변화, 그다음에 수요는 점점 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역 갈등들이 점점 첨예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커피 가격은 고공행진할 어떤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브라질산 원두 커피가 수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아라비카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국제 이제 원두 시장에서는 네. 아라비카 쟁탈전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가격 자체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뭐 한국도 그 영향을 갖다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가볍게 얘기하면 한 7, 8년 됐나요? 담배값이 갑자기 한 70% 오를 때 야, 담배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결국 별 차이가 없었잖아요. 네. 커피는 포기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커피 마니아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좀 부담은 되겠지만 글쎄 뭐 수요가 그렇게 줄까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계가 1년에 365일인데 400잔 넘게 평균 먹어서 전 세계 평균에 한 3배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수요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줄어들까 모르겠습니다. 뭐 비싼 네. 그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먹으러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네. 가면은 항상 뭐 대기가 이렇게 항상 예. 길게 늘어져 있고 하는 거 보면은 글쎄요,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커피 예.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네, 네. 참 그나저나 기후 변화가 참 걱정은 걱정이에요. 지금 오늘 커피 얘기했습니다. 커피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 안보 문제가 걱정인데 뭐 스마트팜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자, 커피 가격 얘기해봤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미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 트렌드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좀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왜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사실은 벤처 투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 스타트업들, 신생 업체들한테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 어떤 방식이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보상이 뒤따르려고 되면은 그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 아주 혁신적이거나 파괴적 기술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확실해야지. 네, 확실하지는 뭐 이 기술이 어쨌든 굉장한 어떤 혁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지만 그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벤처 캐피탈들이 어디에 투자하는 걸 알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걸 갖다가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그들의 얘기입니다. 행보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벤처 캐피탈의 어떤 투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투자 트렌드의 어떤 변화가 목격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사실 소프트테크에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소프트테크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서비스에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뭐 SNS 서비스라든지 전자상거래, 웹 서비스, 게임 등 우리가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물리적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에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반대로 이제 하드테크 쪽으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리적 형상을 갖고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AI 반도체, 자율주행, 네. 그다음에 우주항공, 뭐 방산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예.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갖다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왜 이런 투자 흐름에 변화가 생겼을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이익이 일천한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기초 과학 분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게 오늘의 실리콘밸리가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개입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나르파라는 건데 이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IT 기술의 대부분은 이 나르파가 어떤 연구 결과의 어떤 소산이라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령 뭐 인터넷 사실 나르파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GPS 시스템 있죠? 네. 이것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레인지까지 전부 다 이 나르파의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 나르파를 갖다가 왜 만들었냐면 1957년도에 소련이 인공위성 1호 그 스푸트니크 1호로 쏘아 올렸잖아요. 스푸트니크, 예.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깜짝한 거야. 냉전 시대에. 그랬죠, 그랬죠. 이러다가 예. 이제 우리가 패권을 잃겠다. 예. 그러면서 세운 게 이게 바로 이제 나르파라고 이제 국방 고등연구 개입국이라는 거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따지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실리콘밸리로 이전이 된 거고. 그렇군요. 그걸 기초 자양분 삼아서 실리콘밸리가 발전했다라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가 다시 하드테크 쪽으로 가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의 어떤 목표, 그러니까 미국이 지향하는 어떤 목표 달성, 그다음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이게 얼마나 앞으로의 패권 경쟁에서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비율을 보게 되면은 뭐니 해도 뭐 AI가 이제 전체 투자의 한 32.8%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방산 및 항공우주 분야 이게 한 16%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13.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러면 직접 투자를 할 때 이 벤처 캐피탈들이 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까도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검증된 회사에 투자를 한다. 네. 그 검증된 인사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주축을 이루는 과거에 페이팔의 그 경영진이었던 사람들이 창업한 회사들의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오픈AI 출신의 경영자들한테 오픈AI 출신의 경영자들한테 투자가 거의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종가로군요. 네, 그러니까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싱킹 머신 랩스 이거 전부 다 AI 관련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오픈 AI 출신들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단 투자 경향을 보인다. 집단 투자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 군데 그 벤처 캐피탈들이 있잖아요. 한 군데에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 동시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게 이제 수학 AI 모델을 만드는 하모닉이 대표적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에테리플락스라고 있습니다. 우주 태양광 그 스타트업인데 이런 쪽에는 이거는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대 벤처 캐피탈에 한 서너 개가 동시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복합 투자를 하는 이유를 갖다가 알 필요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혁신성, 성장성에 대한 판단을 여러 벤처 캐피탈들이 한다는 거. 그걸 높이 산다. 뭐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을 인정받은 수가 있는 거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분산 차원도 있겠죠. 어느 한 벤처 캐피탈이 몰빵을 했다가 그 회사가 망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되니까 나눠서 투자하는 형식을 갖다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배우고 좀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 뭐 투자 규모는 미국의 그 벤처 캐피탈의 투자 규모는 우리가 따라갈 수는 사실 없죠. 근데 이제 그들의 자본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아는 거는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중하는 분야는 바로 미래 핵심 기술이다. 특히 물리적 형체를 갖고 있는 미래 핵심 기술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들 분야에 집중해서 R&D 지원이라든지 뭐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돼야만 미래의 어떤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의 어떤 투자 어떤 동향 같은 걸 갖다가 알아봤습니다. 네, 예. 상당히 중요한 지금 마지막 소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참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말이 많았는데 내년 예산안에 R&D 예산을 21.6% 일단 올려놨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R&D 생태계를 좀 튼튼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네네. 중국의 천인계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 해외 아주 그 유망한 과학 인재들, 첨단 산업 분야 인재들을 좀 유출시키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한국형 천인계 정책 이런 게 좀 빨리 좀 정착이 돼서 예. 이제 공대생들이 좀 중국처럼 예. 인정받고 엔지니어가 좀 더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다행히 이번 기재부 제가 그 초혁신 경제에 네. 그 내용을 봤는데 아, 그런 예. 내용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예산에 내년에 편성이 되게 되면 네. 우리나라 그 엔지니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진에 대한 어떤 대우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자, 오늘 세 가지 소식 함께 했고 예전에는 말이죠. 뭐 80년대에 네 꿈이 뭐니? 그랬을 때는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 그랬는데 세상이 많이 변해서 지금은 연예인, 유튜버, 뭐 의대생, 뭐 의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참 양극화에 기인한 것 같긴 한데 뭐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삼천포로 빠지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윤석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